사약을 마시면 몇 분 만에 죽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극을 보면서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을 질문입니다. 사발을 한 번에 들이키는 순간 입가에 피가 맺히고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 우리 머릿속의 사약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록과 기록, 그리고 약의 성질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사약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고 길게 사람을 조여오는 죽음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몇 분 만에 죽었느냐라는 숫자 뒤에는 그 사발을 앞에 두고 마지막 시간을 견뎠던 한 사람과 한 집안의 긴 하루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 이번에는 먼저 한겨울 사랑채 안쪽 사약이 놓인 그 방 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689년 어느 겨울날 늙은 선비 하나가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좁은 사랑채로 걸어 들어갑니다. 바깥 공기는 매섭게 차가운데 방 안에는 낮게 놓인 상 하나와 그 위에 올려진 흰 사발 하나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발 안에는 짙은 갈색의 탕약이 미지근하게 식어 있고 문을 닫은 방 안에는 한약 특유의 쓴내가 진하게 퍼져 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속이 울렁거릴 것 같은 냄새가 코와 목을 틉니다. 선비는 그 사발을 잠시 내려다봅니다.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리지만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상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발을 들어 가슴 앞에 조용히 받쳐듭니다. 문 밖에는 눌러 참는 울음소리가 낮게 깔려 있고 마당에 서 있는 사신과 관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사발 하나가 가져갈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그가 속했던 붕당의 기세, 앞으로 펼쳐질 전국의 방향, 남겨질 가족과 제자들의 삶까지 함께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사약사사 관련 항목, 그리고 한의학약학 관련 연구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사발을 죽을 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자로 사약을 쓸 때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글자는 죽을 사이지만 실제로는 줄사를 썼습니다. 임금이 내리는 약, 임금이 내려준 죽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약은 아무에게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왕족, 정승급 고위 관료, 궁궐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후궁과 대신들, 즉 왕과 나라의 중심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형장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이 잘려 나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대신 문을 닫은 방 안에서 가족과 가까운 이들 앞에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사형이라도 사약은 교수나 참수와는 다른 종류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형장에서는 제목이 낭독되고 군중의 호통과 돌멩이가 함께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약이 내려지면 왕은 끝까지 예를 갖추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어 교지를 읽게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허락하고 가족과 제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틈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겉모습과 달리 사약이 등장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정치의 바람이 크게 꺾였습니다. 새 왕조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경계의 대상이 된 공신,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처럼 왕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 기묘사와의 조광조나 기사황국의 송시열처럼 붕당 싸움의 정점에 섰던 선비들까지 사약이 내려진 이름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그 시대의 권력 지도가 자연스럽게 함께 펼쳐집니다. 사약은 한 사람의 생을 끊어내는 형벌이면서 그 사람이 상징하던 사상과 세력, 관계의 망까지 함께 잘라내는 도구였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는 말은 짧습니다. 누구누구를 사사하다. 하지만 그 짧은 한 줄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따라가 보려는 것은 바로 이 사발 하나를 둘러싼 여러 겹의 풍경입니다. 사약 그릇 안에는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사약명이 떨어진 뒤 마지막 숨이 멎기까지 시간은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정말로 사약이 조용하고 고통이 덜한 죽음이었는지,
옛 기록과 사람들의 기억이 남겨둔 흔적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 안에서도 가장 조용해지는 곳 중 하나가 내의원 뜰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것은 커다란 솥과 그 아래에서 일렁이는 불길 뿐. 젊은 의관 하나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약재를 하나씩 솥 안에 떨어뜨립니다. 마른 뿌리가 쇠솥 옆에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 말린 잎이 뜨거운 물 위에서 뒤집히며 내는 부스럭거림, 끓어오르는 물과 함께 배어나오는 풀과 흙, 약재의 냄새가 뒤섞여 방 안 공기를 묵직하게 만듭니다. 평소 이곳에서 다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열을 내리고 기운을 돋우고 아픈 곳을 진정시키는 탕약들. 그런데 오늘 의관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것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숨을 멈추게 할 독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사약의 정확한 조제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조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자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기술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동시대 의학서, 독약 관련 사건 기록, 그리고 후대 연구를 함께 맞춰보면 사람들이 어떤 약재를 사약의 심장으로 여겼는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맹독성 뿌리 약재입니다. 부자, 오두, 초 같은 약재는 한의학에서 강심제진통제로 쓰였습니다. 아주 적절한 양으로 쓰면 몸을 덮이고 통증을 줄이는 약이 되지만 조금만 넘치면 심장과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됩니다. 보통 탕약을 지을 때는 물에 여러 번 삶아 독을 빼고 조금씩 나누어 썼습니다. 그러나 사약을 다릴 때는 이 과정을 얼마나 줄였는지 혹은 독성을 얼마나 더 세게 남겨두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끓는 물 속에서 이 뿌리들이 풀어내는 강한 독이 조금씩 탕약 안으로 스며들고 시간이 갈수록 국물은 더 짙고 쓴 기운을 띠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광물성 독이 더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비상이라 불린 비소, 서궁황, 수은 같은 물질들은 이미 법전과 실록 곳곳에 등장합니다. 독약을 만들어 사람을 해치면 중재로 다스린다는 조항이 있었고 비상을 몰래 사고 팔거나 독약을 만든 사건들이 수차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필요할 때 독약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 익혀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함께 놓고 보면 한 그릇의 사약 안에는 몸을 뜨겁게 달구고 심장을 몰아붙이는 뿌리 약재와 피를 독하게 만드는 광물성 독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술을 조금 타서 약효가 더 빨리 돌도록 했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결국 겉모습은 탕약이지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 따끈한 독주에 가까운 그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넣었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렸느냐였습니다. 의관들은 평소에는 약성이 너무 세지 않도록 시간과 붉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약을 만들 때 그 계산은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너무 약하면 죄인이 쉽게 죽지 못하고 오래도록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독하면 몇 모금 만에 의식을 잃어버려 왕이 내린 교지를 듣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조차 사라집니다. 죽음은 분명해야 하지만 예식과 절차 역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의관이 끓는 솥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을 것은 아마 이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발을 비우고 숨을 고르며 마지막 말을 나누고 자리에 누워 호흡이 점점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사이에 왕의 뜻과 집안의 작별 인사가 모두 담겨야 했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약재가 끓는 물 위를 둥둥 떠다녀가 아래로 가라앉고 국물이 충분히 졸아들었다 싶으면 의관은 국자를 들어 진한 탕약을 사발에 부어 담습니다. 가장자리 거품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역한 냄새를 조금이라도 덮기 위해 향을 피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병든 임금에게 올리는 보약 한 그릇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발이 향하는 곳이 침전 곁의 병상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 앞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발 하나를 다리는 동안 누군가는 살릴 생을 살렸고 누군가는 멈출 생을 정리했습니다.
사약의 정확한 처방은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발을 둘러싸고 오갔던 손길과 숨소리, 끓어오르다 서서히 식어가던 약의 온도만은 상상 속에서도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한양의 아침은 언제나 북소리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북소리가 유난히 가깝게 들리는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궁궐 안에서 한 줄의 교지가 내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사약을 받으라. 해가 막 처마 위로 올라올 즈음 금부 관리가 밀봉된 교지를 품에 안고 궁궐 마당을 나섭니다. 붉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스치고 말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향할 곳이 한양 안대신의 집이라면 반나절이면 닿지만 먼 유배지라면 며칠, 길게는 열흘 이상 말을 달려야 했습니다. 정오 무렵 말발굽 소리가 동네 골목을 울립니다. 대문 앞에 말들이 멈추고 붉은 옷에 행렬이 서면 사람들은 슬쩍 고개를 돌립니다. 봉인된 항아리 하나, 굳게 담은 관리들의 입술,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또 어느 집이람. 잠시 후 사랑채 쪽으로 급히 전갈이 전해집니다. 궁에서 사신이 오셨답니다. 이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바뀝니다. 안주인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장롱 깊숙이 따로 개켜 두었던 옷을 꺼내고 깨끗한 속옷과 수건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씻기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히기 위한 준비입니다.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할 몸이지만 떠나는 모습만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병풍 안쪽 방에는 오늘 사약을 받게 될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이날이 올 수 있다는 짐작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궁에서의 신문이 길어질수록 몸둘 곳 없는 소문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마음속에서 여러 번 이 장면을 리허설합니다. 하지만 사신이 방 안으로 들어와 전하의 교지를 전하겠다고 입을 여는 순간 그동안 머릿속에서 준비해둔 말과 표정은 모두 사라지고 짧은 침묵만이 남습니다. 교지가 낭독되고 나면 남은 시간이 또렷해집니다. 오늘 안으로 약을 들게 하라. 길게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짧게는 저녁상을 치우기 전까지. 죽음까지 남은 시간이 처음으로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집안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꺼낼 유서가 먼저 서랍에서 나옵니다. 정리해둔 문서와 재산 목록이 한 번 더 펼쳐지고 지켜야 할 약속과 맡길 일들이 차례로 정리됩니다. 장남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 기대지 말고 누구는 버리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붙들고 살아라. 이야기의 내용은 특별할 것 없지만 오늘 들은 말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가슴에 박힙니다. 안채에서는 딸들이 훌쩍거리며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굳이 크게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아도 방 안 구석구석에는 눈물 냄새와 아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해가 조금 더 기울면 사랑채 상 위에 물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깨끗한 혼이불, 흰 밥 한 그릇, 젓가락 한 벌, 그리고 덮개를 씌운 사발 하나. 이때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섞어 옛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어렵게 꺼냅니다. 사발의 덮개가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사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발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전하께서 내리신 약이 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방 안의 모든 시선을 사발 위로 모읍니다. 그는 사발을 받아들고 머리 위로 높이 들어 한 번 절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수없이 올렸던 절 중에 오늘 이 한 번이 가장 무거운 절입니다. 첫 모금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혓바닥과 목을 타고 내려가는 미지근한 탕약의 쓴맛과 떫은 기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감이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사발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왕이 내린 사약은 남김없이 비워야 한다는 생각이 자존심과 함께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 사발을 비우고 나면 방 안에는 다시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누구는 마지막으로 시 한 구절을 읊기도 하고 누구는 남은 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조용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 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약은 위장을 지나 피 속으로 퍼지고 손끝과 발끝, 가슴과 머리를 차례로 찾아갑니다. 손이 서서히 저려 오르고 숨이 점점 짧아지고 얼굴빛이 옅어집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할 말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할 힘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누운 채 눈을 감고 길게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불 끝을 붙잡고 소리 내어 울고 누구는 그 옆에서 먼저 가 계십시오라는 말만 겨우 입 밖으로 꺼냅니다. 이 하루를 교지만 보면 한 줄로 적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를 사사하다. 그러나 그 한 줄 속에는 아침에 북이 울리던 순간부터 말발굽 소리, 대문 앞에 발걸음, 사랑채 안의 눈빛과 숨소리까지 무수한 시간과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약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발을 한 번에 들이키는 순간 입가에 피가 맺히고 눈이 뒤집히며 몸이 크게 비틀리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모습. 수많은 사극이 이런 장면을 반복해왔고 우리 머릿속에서도 사약 마시는 즉시 쓰러지는 독약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독성에 대한 지식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사약은 이렇게 번개처럼 사람을 쓰러뜨리는 약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되 마지막 인사와 예식을 치를 여지를 남겨두는 약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약의 중심을 이루던 부자 오두 같은 뿌리 약재는 원래 약으로 쓰이던 것들이었습니다. 독성을 잘 다스리면 몸을 덮이고 통증을 덜어주는 약이 되지만 조금만 과하면 심장과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됩니다. 이 독이 위와 장을 거쳐 피 속으로 퍼지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상이라 불리던 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오래 먹으면 만성 중독을 일으키고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격심한 폭통구 토설사를 거쳐 쇼크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 몇 분이 아니라 수십 분에서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이런 경험칙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약을 지을 때 한 모금의 즉사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약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인사와 유언의 시간이 필요했고 임금이 내려준 죽음을 정중히 받아들이는 절차도 지켜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약이 늘 계획대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약을 마신 뒤 한참 동안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혀가 꼬이고 숨이 가빠졌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 사신과 가족들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던 사례도 전해집니다. 조금 과장된 전승이긴 하지만 이명수처럼 사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고도 숨이 끊어지지 않자 다시 사발을 채워 건네고 여러 잔을 비운 뒤에도 버티다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약이 항상 단번에 끝내지 못했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배지로 보내는 사약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다려 봉한 약이 며칠 동안 수레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식었다 데워지기를 반복하면 독성의 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생각보다 독이 지나치게 진해 금세 의식이 흐려졌을 것이고 어떤 날은 약이 묽어져 여러 잔을 나누어 마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례들을 모두 엮어보면 사약을 마시면 몇 분 만에 죽느냐를 정확한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 기록과 독의 작용 방식을 함께 고려하면 짧게는 1시간 안팎, 길게는 2~3시간에 걸쳐 죽음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혀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과 열감이 가슴과 배로 내려가고 곧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운 느낌이 올라오고 손끝과 발끝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후에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오릅니다. 어떤 이들은 격심한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거칠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심장이 힘을 잃고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단계입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눈으로는 사약을 마시고 한두 시간쯤 지나 숨을 거두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발을 들고 있던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그 한두 시간은 평생 어느 날보다도 길고 낯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약을 두고 조선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전하께서 은혜를 내려 사사하신다. 독이 든 사발 앞에서도 입술에서는 은혜, 은정 같은 말이 오르내렸습니다. 법전과 실록 속 표현을 보면 사약은 대체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참여할 죄이나 특별히 사사하게 하라. 본래라면 형장에 끌려나가 목이 베일 죄를 임금이 독약 한 그릇으로 바꾸어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공개 처형과 비교해보면 분명 달라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의 고통과 저작거리 형장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욕설과 조롱을 감당해야 하는 수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잘리거나 찢기지 않고 장례 때 관 속에 온전히 누울 수 있다는 점도 유교 사회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는 그래도 사약이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은 어디까지나 형장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사약을 마신 뒤 나타난 증상에 대한 기록은 길지 않지만 짧은 문장 속에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곧 창백해지고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손발에 힘이 빠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차서 가슴을 부여잡았다. 사발 앞에 앉은 사람도 그를 지켜보는 가족과 제자들도 사약이 결코 잠들듯이 가는 죽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을 또렷이 이어가려 애쓴 사람도 호흡이 막혀오는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고 숨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약이 상대적으로 은전으로 취급된 이유는 칼과 줄이 주는 순간의 고통과 공개적인 모욕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형태가 바뀐 것이지 고통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죽은 뒤에도 가급적 온전히 남겨야 한다는 생각은 유언과 장례를 둘러싼 수많은 행위에 스며 있었습니다. 사약은 겉몸을 베거나 찢지 않음으로써 관 속에 단정히 누울 수 있는 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는 형장을 생각하면 차마 입 밖에 못 꺼낼 말이 그래도 이 편이 나았다라는 한숨으로 흘러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서 사약은 복잡한 감정을 품은 말로 쓰였습니다. 왕은 때로 오랜 정을 생각해 사사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키던 신하를 형장으로 보내는 대신 문을 닫은 방 안에서 떠나게 하는 길을 골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정과 배려,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사발 앞에 앉은 쪽도 이 이중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발을 앞에 두고 형장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니 전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하면서도 눈빛 어디엔가 서운함과 억울함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이나마 마음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약은 고통을 없애준 형벌이 아니라 고통의 모양과 방향을 바꾸어 놓은 형벌이었습니다. 칼날이 스치는 짧고 격렬한 고통 대신 몸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열감과 압박, 숨막힘을 견뎌야 했고 여럿이 지켜보는 형장의 수치 대신 가족과 제자 앞에서 느끼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미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들은 사약을 떠올릴 때마다 아마 이 장면을 함께 기억했을 것입니다. 덮개가 열리고 쓴내가 방 안에 퍼지고 사발을 들고 있던 손이 잠깐 떨리다가 마지막에 그 손이 이불 위로 조용히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두고 끝까지 담담했다거나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했다는 말을 붙여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약이 남긴 것은 결국 독 그 자체보다 그 독을 마주한 사람들의 마지막 태도였습니다. 사약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조선의 정치 지도가 함께 펼쳐집니다. 새 왕조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었던 옛 공신들, 왕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힌 선비들, 궁궐 안에서 왕의 마음과 권력의 균형을 흔들던 후궁과 세력가들, 사약은 언제나 권력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벌하는 형벌인 동시에 앞으로의 정치 구도를 정리하는 도구였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보면 사약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차명을 집행하면 피가 튀는 형장과 들끓는 여론, 저작거리의 소문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배만 시키자니 언젠가 세력을 다시 모아 돌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끊기 어렵습니다. 문을 닫은 방 안에서 조용히 끝내는 사사는 눈에 보이는 피를 줄이면서도 되돌리기 힘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용한 처형은 왕과 권력자의 체면을 지켜주었습니다. 형장을 가득 메운 구경꾼도 공개적으로 피를 보는 장면도 울부짖는 가족과 군중의 소리도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사사되었다는 짧은 문장만 남고 왕은 법과 예에 따라 정리했다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발 앞에 앉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칼 대신 사약을 택해 준다는 말은 다른 길은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형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과 그가 속한 세계는 그 자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체면은 생명과 비슷한 무게를 지녔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형장에 끌려나가 욕을 먹고 목이 잘리는 장면은 그 집안 전체의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사약은 이런 공개적인 수치를 가려준다는 이유로 여럿이 그래도 이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처형은 죽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지워 버리기도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한 이들의 마지막은 수많은 눈과 귀에 남습니다. 좋든 싫든 그 장면은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반대로 사약을 마신 이의 마지막은 문 닫힌 방 안에 몇 사람만 보았습니다. 왕조의 공식 기록에는 사사되었다는 한 줄만 남고 그 방 안에서 오르내리던 숨과 눈빛, 떨리는 손과 마지막 말은 대부분 기록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발을 들 때 표정이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지,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눈을 감았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끝까지 의연했다. 마지막까지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억울하다고 했다 같은 한 줄의 말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약이 남긴 것은 결국 독이 아니라 그 독을 마주한 사람에 대한 기억과 평가였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시간과도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자리를 한순간에 빼앗는 결정, 문서 한 줄, 통보 한 번, 짧은 기사와 댓글 몇 줄이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꿔 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결정은 크게 소리 나지 않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자리에서 화면 속 알림 한 줄로 조용히 전달됩니다. 겉으로는 절차에 따른 처리라고 말하지만 당사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순간이 사약명을 받는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약은 권력이 어떻게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피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 없이 정리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 그 결정을 덜 잔인한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가벼운 결정은 아닙니다. 사약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함께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남기는 말과 결정, 누군가의 삶에 건네는 한 줄의 통보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선시대 왕과 대신들이 남긴 그 한 줄을 떠올리다 보면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과 말 한마디도 한 번쯤은 더 신중하고 따뜻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래된 역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쁘신 나날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밤 잠드실 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함께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가볍게 한번 영상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